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9월 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9월 1일 날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3천억 달러치의 물품에다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품목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관세 이걸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미국이 재보복관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만약에 9월 1일 날 이 모든 것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는 다시 이 미국의 재보복 관세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 날 과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뭐 중국에서는 계속 강경하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더욱더 몰려들 수 있어요. 지금 어제도 금과 은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것들 투자자들이 지금 9월 1일 날 미국이 결국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쪽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전자산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 8월 20일 날 백악관에서 루마니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좀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었던 뭐 경제라든지 그리고 연준에 대한 통화정책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질문들을 다 회피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을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미국 기자들과 트럼프 간의 질의응답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 하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한글 자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다 확인을 하시고 추가로 이 원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개 뽑았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기 하강을 늦추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어떤 비상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됐었어야 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고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적도 있다. 또한 그들은 우습게도 양적 긴축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다 작년 연준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걸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경제는 환상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 정부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자도 안 내고 있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건 뭐 이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일단 트럼프는 뭐 어쨌든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는 양적 완화만 있었지 긴축도 없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트럼프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때는 양적 완화가 아니었다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어떻게 긴축을 하나요? 이건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솔직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훌륭하다. 우리 일자리 시장도 훌륭하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도 좀 내부적으로 좀 불안한가 봐요. 지금 그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그 외 뭐 부양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 금리 인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EU 역시 금리를 낮추고 있다. 독일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은 우리랑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것도 좀 웃긴 게 지금 유럽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낮췄나요? 지금 유럽은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쭉 봤는데 트럼프가 약간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깊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추가로 이제 내용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린 훨씬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유럽에 대해서입니다. 유럽은 정책금리는 제로금리죠.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 그 정도로 이자율 차이가 나선 안 된다. 연준이 자기 일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들은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일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말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 자체도 통화 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제로 금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이제 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 완화를 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통화에 대해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다양한 세금 감면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세금 감면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한 경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것도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력이 낮은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감면 정책, 한마디로 이런 것도 다 부양책의 하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런 세금 감면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실질 경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그 외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이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말한 뉘앙스에서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최고의 경제 상황이다. 유럽과 아시아도 문제가 많고 특히 중국은 2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 참고로 이 인터뷰가 8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트럼프가 중국에게 9월 1일부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한 모드였어요. 그리고 이런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리세션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리세션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 우리는 지금 리세션과 멀리 있다. 만약 연준이 제 할 일만 한다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솔직히 큰 가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준의 그 제 할 일이라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엔 적어도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기간에 걸쳐서 최소한 1% 정도의 금리 인하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알 수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내용도 이제 나와 있지만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죠.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이제 회복이 강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체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도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 앞선 그 내용에서도 세금 감면 정책이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원래 자랑스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왜 내렸는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한가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 유럽들이 제로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외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정책 성격을 보면은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 부양책 위주의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연준이 금리를 왜 정상화했었는지 그리고 금리를 선제 조치격으로 미리 내렸을 때 추후 경기 하강 시에 금리 인하 여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 조치로서 1% 최소 1%를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미리 1%의 금리 인하를 낮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의 이 체제에서는 수축과 그리고 팽창을 반복을 하잖아요. 수축기에 들어섰을 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여력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대단히 큰 리스크죠. 근데 그런 리스크조차도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 정권이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이자를 내리고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미국까지 끌고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아주 잘해가고 있다. 이제 항상 자랑하는 거죠. 누가 자꾸 중국을 갖다 붙이는데 나도 여러 가지를 보고 기사도 읽고 한다. 그 중에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포기해라. 중국한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중국은 미국을 25년이나 벗겨 먹어왔고 그것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계속해서 1년에 5천억 달러씩 지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걸 운영하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점점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부분, 기축통화국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는 대신 국제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돼요. 근데 트럼프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제 반대로 이거죠. 트리핀의 딜레마에 미국이 결국 봉착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 와서 지금 트리핀 딜레마에 봉착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럽, 북미, 일본, 그 외 뭐 아시아 이런 국가들이랑 이제 무역 협정을 다시 하려고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4차 산업 패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 중에서도 중국과 가장 조금 심각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핀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중심통화국, 그러니까 미국이죠 지금은.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대외 부채가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급된 통화가 환류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기축통화국의 지위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의 그런 임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트리핀의 딜레마에 봉착한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앞선 그 기자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트리핀의 딜레마에 봉착한 것보다는 그냥 트럼프는 기축통화국의 임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내셔널리즘입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국가 우선주의 그것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은 신경 안 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우리는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1년에 5천억 달러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지적재산권 강탈이나 기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좋든 말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 말은 그래서 2달 내로 침체에 빠질 거냐 라는 질문 아니냐. 팩트는 누군가는 중국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중국을 떠맡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국을 맡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중국은 27년 만에 가장 안 좋은 경제 성장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54년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솔직히 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게 우리를 좋은 협상 위치에 놓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안 그러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그런 무역 문제가 미국에게 좋은 결과를 주던 나쁜 결과를 주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입던 말던 어쨌든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잘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공평한 거래를 해야 한다. 우리한테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은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기뻐해야 한다.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심지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오래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대.
그들은 우리 지적 재산권과 아이디어들을 훔쳐가고 있고 그 가치는 한 해에만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을 지금 상태로 그냥 두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만간 중국과의 이 무역 협상 타결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강경하게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터뷰는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그걸 또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이 오바마가 했어야 했고, 그리고 부시가 했었어야 했고, 클린턴이 했었어야 했고, 그들 모두가 이걸 해결했었어야 됐다. 근데 아무도 안 했다. 그걸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하는 무역 협상이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건 언젠가는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일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다우지수는 지금보다 10,00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상태로 위치해 있을 거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결국 이런 뭐 증시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제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고 그 일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린 이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해를 맞고 있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중국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회사들이나 무관세 국가들로 이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앞으로 잃게 될 거다. 만약 내가 단기간에 애플 같은 일부 미국 기업들을 돕지 않는다면 어쩌면 진짜로 그들은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물론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건 어쨌든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나올 때까지만 돕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일단 연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9월 1일 날 관세 부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일부 주요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 애플도 포함이 되거든요. 뭐 휴대폰,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유예된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그 일부 품목을 유예시킨 목적은 바로 이거. 그때까지는 이런 중요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 그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대안을 찾아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트럼프 트윗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직접적으로 이제 어필이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원래 이렇게 8월 20일 당시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쨌든 이 일을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저번에.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중국한테 전화 왔다라고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서 주가를 반등을 시켰는데 이게 원래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 내용이 원래 트럼프가 생각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한테 강하게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증시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레 겁을 먹고 지금 다시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결단만이 남아있어요. 9월 1일 날 관세 부과를 강행할지, 강행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미국 증시의 급격한 하락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만약 미중 무역 전쟁에서 정말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게 된다면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9월 1일 날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증시 하락도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판단이 쓴 거겠죠. 근데 만약에 증시 하락을 용인하기 싫다. 그렇게 되면 9월 1일 관세 자체를 완전히 다 유예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철회죠. 9월 1일 날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닌 이상 증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결단만이 나와 있고 지금 공은 트럼프한테 있어요. 어쨌든 중국은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이미 계속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모든 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트럼프 결단에 따라서 증시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완전히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요. 여전히 트럼프의 입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어이없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무역 전쟁, 그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발 무역 발작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9월 1일 날 시작이 될지 아니면 9월 1일 날 일시적으로 이것을 철회를 하면서 이것이 나중으로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될지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앞선 인터뷰에서 봤듯이 어쨌든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끝내긴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끝내긴 할 것 같긴 한데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스몰딜이고요. 중국에서 원하는 건 스몰딜입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 문제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원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스몰딜이 아닌 이상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스몰딜이 아닐 경우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협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패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통상 대부분의 경기 사이클 하락은 긴축 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무역 발작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1929년 1차 대공황 전에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죠. 그래서 주가 폭락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당시 부과했던 관세가 놀라시겠지만 거의 59%였어요. 59%의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을 최악의 사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보복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당시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복관세를 때린 건데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차 대공황을 더 큰 참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격렬한 보복관세에 의해서 전 세계 무역 총량이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1차 대공황 전에 당시에 전 세계 무역 총량이 약 84억 달러치였습니다. 이때 84억 달러치는 근본위 기준입니다. 근본위 시절에 84억 달러치. 그런데 1933년에
이제 막 보복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전 세계 무역 총량이 무려 30억 달러치로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무역 총량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량과 그리고 수출량이 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관세를 때린다면 반드시 관세를 때린 나라에 부메랑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트럼프발 무역 발작이 결국 심각한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 전 부의장이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8월 26일 날 연합 인포맥스를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준비제도 부의장은 트럼프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1973년에서 74년 석유 수출기구 금수 조치와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 충격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뭐 전 세계가 충격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무역 전쟁으로 스태그네이션, 경기 불황 중 물가가 오르는 것, 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쇼크가 작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그 오펙의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해서 유가가 3개월 만에 4배 폭등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정도의 버금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처음에 연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회고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저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볼 때 연준이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역에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심각한 경기 하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도 이 경기를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판단이나 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날렸잖아요. 이제 미국 기업들 보고 결국 중국에서 떠나라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 기업에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면서 이제 이는 정말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들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죠. 그래서 연준도 투자 활동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무역 전쟁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 시작이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트럼프의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향후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 성향을 보면은 결국 부채를 엄청나게 기존에도 계속 늘려왔지만 기존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늘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부채가 늘어날수록 골드가 이 부채를 추격을 할 겁니다. 골드 값이. 일단 밑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
미국의 부채입니다. 현재 거의 여기가 중간이니까 거의 22조, 거의 22조에 달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22조에 달하는데, 이 차트에다가 금 선물 시장의 그 차트를 합성을 시킨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일단 지금의 사이클은 실질적으로는 198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신용화폐 사이클 자체는 닉슨 쇼크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오일 파동도 있었고 닉슨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금이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 체제가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값은 서서히 이제 눌렸죠. 서서히 눌리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전후로 해서 금값이 가장 저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부채를 늘리는 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금값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죠. 이때부터 이 부채 그 곡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각도가 가팔라집니다.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부채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러면서 골드 값도 이때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면은 이 영역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 속도보다 그 속도를 이제 능가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이제 가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연준 이하의 그 연준 산하의 모든 그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금값을 누르잖아요. 비금속 시장을 이제 인위적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런 행위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괴리를 보이시죠? 괴리. 인위적으로 금값을 눌렀던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이제 눌리는 바람에 이 격차가 갑자기 벌어졌어요. 지금 이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금값은 최소한 이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값은 결국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를 계속 늘려야만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값을 계속 누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는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양적 완화, 그 이후부터는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또 꺾일 겁니다. 위로, 이 각도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이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4차 양적 완화부터는 이렇게 꺾일 겁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부채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값도 이걸 쫓아가겠죠. 매우 빨리 쫓아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게다가 채권 시장도 또 한몫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트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장과 그리고 이제 골드 차트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많이 발행이 된다라는 뜻은 결국 뭔가요? 이자도 내지 않는, 이자도 낼 필요 없는 사실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채권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형식,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값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채권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다 동참을 할 거예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만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 때문에 금 가격을 계속 위로 밀어 올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부채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채권 시장 같은 곳에서도 계속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금속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런 환경이 긍정적이지만 이런 환경 자체는 우리 미래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번 주 내에 과연 트럼프가 9월 1일 날 관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허용을 할지 아니면 9월 1일 관세 자체 전부를 연말까지 철회시킬지 그것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시점에 아마 트럼프가 지금 무역전쟁 관련해서 또 다시 멘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거는 9월 1일 날 트럼프가 관세 철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봐야겠죠. 이제 트럼프가 지레 겁을 먹었잖아요.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제 겁을 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9월 1일 날 관세 철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좀 이건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